10번에 볼펜. 박시전은 영웅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3학년 1학기 시험법이라고 했잖아. 박시전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게 홍겨울전이라고 있어요. 홍겨울전. 그래서 홍겨울전은 고등시험법이고요. 박시전은 중등시험법입니다. 박시전 한 편을 통해서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셔야 되고요. 왜 근데 그 영웅이 여성이어야 했었을까? 그래서 1번부터 여기 선생님이 요거는 낱말뜻은 교과서 날개 문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교과서 날개 문제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시험범위 들어가고 어휘풀이 해야 되고요. 어휘풀이 말고 고전문학에서는 반드시 고사성어가 등장한다는 거. 고사성어 알아야 돼요. 고사성어 알아야 되고 또 고사성어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속담. 이게 고전문학의 출제 범위야. 현대문학보다 고전문학이 훨씬 더 고사성어, 속담풀이가 시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이거 많이 썼단 말이야. 이제 잘 보시면 호칭이 동일 인물을 나타내는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박씨 부인은 이 집에 이제 시집온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아씨 마님 부인 뭐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며느리인 박씨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여자 그 집안의 가장 큰 여자 어른은 뭐라고 불러요? 대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호칭을 그냥 부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호칭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나온다. 고전소설은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자 지칭하는 호칭이라면 상공하고 처사가 나와요. 시백의 아버지. 박씨의 남편이 이시백이야.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 박씨는 가상의 인물이겠죠. 박씨라는 가상의 인물이 박씨 아버지와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 아까 저기 얘기하는 영웅서사 구조에 고귀한 혈통하고 맞닥뜨려 있어요. 처사라는 건 관직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야. 관직에 몸담지 않고 시골 자연 속에 머무르는 선비?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응거한다. 시골 또는 자연이요. 자연에서 머무는 속세에 나오지 않는 응거하는 사람. 자, 문학 용어야. 자연에 머물면서 벼슬과 관직엔 뜻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학을 타고 다니면서 구름이 막 이렇게 오색 구름이 찬란하게 막 이렇게 퍼지면 학이 한 마리 날아다녀. 거기서 옥피리를 막 불면서 나오는 수염 이렇게 길게 날린 사람이 있어. 그게 신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어디 사냐면 금강산에 삽니다. 금강산. 이분 사는 곳이 금강산이에요. 벼슬은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사람. 자, 이거 알아두시고 상공은요. 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야. 높여서 부르는 호칭. 그래서 보통 윗상자 안 보이면 다 앞으로 당기세요. 안 보이면 다 앞으로 당기세요. 윗상자가 들어가면 다 높이는 표현이고 공이라는 말 자체가 인물의 호칭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시백을 박씨 아버지가 영랑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영랑. 귀대개 영랑이 이번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요거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남의 아들, 자식을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을 고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존대한다는 의미로 타인의 아들을 높일 때 영랑이라고 해요. 딸은 어떻게 부르냐면 영애라고 해요. 귀대개 영애 이런 식으로 높이는 표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존 인물이 등장해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아주 치욕스럽게 패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데리고 그때 많이 옆에서 보필을 했던 사람이 실존인물 시백이야. 근데 그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군대를 끌고 왔던 장수가 용골대예요. 이번에 드라마 이게 나왔었다니까? 용골대라고 나오기도 하고 용굴대, 용울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박시전에서는 용골대의 동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씨가 용골대도 무릎 꿇리고 용골대의 아우도 목을 잘라서 저 멀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 근데 실제로 용골대의 아우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박씨가 피화당에 머물면서 박씨가 현재 머무는 곳이 피화당이거든요. 근데 그 피화당의 원래 의미가 화를 피하는 곳이란 뜻이란 말이야. 무슨 뜻이라고? 화를 피하는 곳. 무슨 화를 피하냐면 그 처음에 이제 전반부 이야기에서 박씨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는
못생긴 외모 때문이야. 외모가 박색이야. 박색. 못생겼다 이런 뜻이야. 자, 못생긴 박 씨의 모습을 시댁이 언제 처음 알게 되냐면 아버지 둘이 만나서 우리 아들과 딸을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야, 두 사람이. 그래서 첫날 밤에 신부를 딱 봤는데 거기서 그냥 박 씨가 몸에서 막 냄새도 나고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첫날 밤에 박 씨만 남겨놓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막 설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댁이 박 씨를 전혀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박 씨가 제가 혼자 머물 수 있을 곳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해서 시댁과 약간 뭐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별거를 하는 거죠. 옆에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그 정자 이름, 별당의 이름이 피화당인 거야. 화를 피하는 곳이라고 해서 남편의 구박과 박대라는 건 구박을 받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 이야기에서 박 씨의 실연의 원인, 갈등의 원인은 뭐 때문이야? 못생긴 외모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박 씨의 못생긴 외모는 박 씨가 이렇게 허물을 쓰고 살아야만 애군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못생긴 채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박 씨가 애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을 하게 돼. 전반부 이야기에서 후반부 이야기로 전환되는 점이 박 씨가 변신을 하면서 허물을 벗게 돼. 근데 박 씨의 변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박처사예요. 네가 이제 애군이 끝나서 허물을 벗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말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함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가 벗고 나온 허물을 거기에 보관하도록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너무 못생긴 박 씨를 아름답게 변신하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박 씨가 실제로 둔갑술을 행해서 아름답게 변신을 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 비현실적이죠. 미녀와 야수. 서양에 미녀와 야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박 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둔갑술을 행하게 되고 이때 이 박 씨의 변신을 누가 도와준다고? 아버지가 도와줘. 박처사가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 내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나라의 국가의 위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에서 조선을 이겼다 졌다? 졌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조선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실제로 아주 정말 초전박살이 납니다. 아주 무참하게 치욕스럽게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건과 바뀐 부분이 아니야. 바뀐 부분이 아니고 용골대가 이제 왕의 항서를 받게 돼요. 항복 문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돌아가는 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라고 있어요. 용울대. 용울대가 박 씨의 피하당에 잠입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여기를 잘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복수했다고 그랬죠. 자, 용울대에게 박 씨는 우리가 전쟁에서 치욕을 당한 것을 복수한 거야. 근데 용골대는 자신의 아우의 복수를 위해서 피하당을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전반부 이야기에서 박 씨의 애군일 수도 있고요. 후반부 이야기에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박 씨가 그들을 구원해 주게 되거든. 도와주게 되거든. 그래서 박 씨는 피해당을 미리 앞날을 예측하고 지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무를 쫙 에워싸고 난 다음에 안에 뭔가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곳을 만들어놔. 그래서 나중에 용골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나무들이 전부 다 장수로 변하게 돼요. 심지어 하늘에서 아주 신기한 장수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기한 장수들도 막 뚝뚝뚝뚝 떨어져. 이거 다 누가 행하는 거야? 박 씨가 행하는 뛰어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박시전 전체 내용 중에서 박 씨의 뛰어난 활약상이 드러나 있는 부분 무조건 한 장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이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당시 우리 민중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던 거야. 인조가 굴욕스럽게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잖아요. 삼전도에 치욕 배웠죠. 그 치욕을 당했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원통해했어. 답답하고 원통한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청나라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청나라 세계 막강한 진짜 뛰어난 군대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상상 속에서나마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실제로 김자정은 그때 조선시대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간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은 작품에 뭘 높인다? 사실성을 높인다. 용울대라든지 박씨라든지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인물은 모두 허구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박씨는 왜 등장시켰을까요? 박씨.
남성 영웅이 아니라 여성 영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조선시대 여자가 억눌려 지냈단 말이야. 요망한 여자가 계집 따위가 뭘 한다고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남존여비라는 것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만들어낸 인물이 박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 한 판 끝났고 여기 앞에 보세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병자호란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바꿨는지 실제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하시오. 이렇게 돼. 자,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했다. 요거는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다.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욕스럽게 뭘 했다고? 항서를 쓰고 이 항복 문서를 용골대가 청나라로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어디에 들른다고? 어디에 들른다고? 피화당에 들리게 된다고. 본문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꽤 길어. 전체 지문 다 나와요. 피화당에 들리게 된다. 근데 왜 들렸다고? 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피화당에 가기 전에 얘는 이미 조선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거야. 조선왕이 항복문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용골대가 박씨와 피화당에서 이렇게 딱 한 판 뜨고 난 다음에 용골대가 박씨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인조의 치욕스러운 그 항복했던 장면을 이 작품에서는 용골대가 무릎을 꿇는 걸로 통쾌하게 복수를 한 거야. 알았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의 운명이야. 이미 조선은 청나라에 패하도록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패배한 현실은 바꾸지 않는다. 대신 누구에게 복수했다고요? 용골대. 용골대. 형제가 이끌고 온 청나라 군대. 모두 박살냈어요. 청나라에 쳐들어갔어? 안 쳐들어갔어? 안 쳐들어갔어? 왜? 청나라에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막간. 뭐해서? 막간에서?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게 된 거야.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청나라에 쳐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선을 짓밟은 얘네들한테 복수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너무 막강하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현실적으로는 청나라가 막강하니까 복수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박시자는 근데 그것을 상상을 통해서 복수하고 싶은 거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서 청나라는 너무 막강하다. 이딴 건 무조건 오답인 거야. 여기서 청나라가 막강해서 라는 답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시정과 같은 영웅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영웅의 일대기라는 말이 박씨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걸 일대기라고 해. 자, 영웅 이야기에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거 고귀한 혈통. 보통 인간과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에서 자라난 자식들 말고요. 예를 들면 박처사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몽신화 알아요? 주몽신화?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예요. 어머니는 모래신의 딸 유화 부인이에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부터 영웅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는 영웅은 혈통부터 남달라. 요즘식 표현으로 치면 그런 거지.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이런 거. 집안이 대대로 남다른 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고귀한 혈통, 영웅서사 구조에서는 고귀한 혈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핏줄부터 남다르다. 박처사, 신선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손. 하늘신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유화부인처럼 물의 신의 딸이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의 자식. 그런 거 고귀한 혈통일 때가 많아. 예를 들면 영웅소설 중에 홍길동전 있어요. 홍길동전 스토리 알죠? 홍길동전은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 이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영웅소설 중에서도 현실개혁 의지가 느껴지는 영웅소설이거든. 조선시대 적자와 서자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고발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홍판서의 아들 홍길동. 근데 홍길동은 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반 아버지하고
노비 어머니하고 만났을 때 자식이 나오면 누구의 신분을 따를까요? 노비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거야. 근데 길동이는 진짜 열나 능력이 뛰어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야. 이걸 적설차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 신분 제도의 모순을 고발하는 것과 이거는 뭐야? 복수의 목적으로 나온 거라고 했잖아. 복수의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적 위기와 시련을 비범한 능력으로 영웅이 해결해낸다야. 그래서 아까 그런 장면에서는 매우 전기성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영웅소설의 용어예요. 비현실적인 상황이 불을 막 공격했어. 불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가다가 멈춰.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막 신장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신기한 장수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거야. 여기다가 써놨을 텐데. 기이한 장면. 여기다 써놨죠? 하늘에서 신장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신기한 귀신 같은 장수들이 내려와서 막 다 초장박살 내고 복수를 아주 통쾌하게 하는 장면. 거기에 비범한 능력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옥으로 만든 부채를 쫙 하고 나와가지고는 공격을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야. 근데 이 장면 말고도 박씨는요. 구름을 타고 금강산에 다녀와. 금강산이 친정이야. 친정. 구름 타고 슝 하고 한 방에 갔다 와요. 자, 그리고 시백이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박씨가 꿈을 꾸게 돼요. 꿈. 무슨 꿈을 꾸게 되냐면 그 옛날에 이제 글씨를 쓰려면 연적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붓을 간 다음에 벼루를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붓으로 이렇게 막 써야 되잖아. 근데 꿈속에서 갑자기 연적이 하늘로 막 날아 올라가는 거야. 연적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라가더니 막 용으로 변하고 막 이런 장면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이 꿈은 시백이 뭔가 크게 좋은 일이 있어서 출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독선구시를 하거든. 근데 과거 보러 가기 전에 박씨가 꿈속에서 봤던 연적이 그 집 마당에 연못 옆에 있는 거야. 딱. 그래서 그 연적을 시백한테 건네요. 그래서 시백이 그 연적을 가지고 가서 과거를 봤더니 글이 너무 잘 써지는 거야. 어떻게 됐어? 장흥업제를 한 거야. 누가 도와준 거야? 박씨가 도와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비현실적이지만 박씨의 뛰어난 능력이면 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몇 가지 세 개만 적었는데 박씨의 뛰어난 능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고사성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삼견증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을 미리 예측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박씨는요.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걸 이미 알았어.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알고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다. 라고 시백을 통해서 조정에 알리거든요. 박씨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요망한 계집 따위가 감히 함부로 이런 중요한 국가 큰 일에 이런 요망한 여자의 말 따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반대. 그 앞에 누가 있냐면 현자죠. 요망한 계집 따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박씨의 의견은 묵살당합니다. 그리고 박씨의 말을 듣지 않고 조선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들이 문제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어떤 장면에 어떤 고전소설의 특징이 등장하고 있다. 국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요. 중요한 용어들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요리조리 막 생각하면서 풀려고 해. 이번에 1학년 애들도 그런 식으로 풀면 100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이나 상징적 표현이 이런 여러 가지들 다 얘기를 했는데 보기도 나오지 1, 2, 3, 4, 5번도 맞고 틀리는지 다 체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40분 동안 문제 풀기가 빡빡합니다. 읽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읽으면서 생각하면 100점이 안 나옵니다. 읽으면서 생각할 게 아니라 비범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영웅소설에서 필수 출제 요소예요. 그러면 그 비범한 능력이 전체 지문상에서 이런 것도 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원래 청나라에서 조선을 미리 염탐하려고 자객을 보내. 그래서 박씨가 있는 곳에 자객이 오고 난 다음에 박씨가 미리 그걸 알았겠죠. 그리고 술상을 내와. 술상을 내왔는데 박씨가 진짜 술을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래서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그 자객으로 온 애를 되게 혼쭐 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조선에 가면 장안에 아주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용을 때는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그때 당시 다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왕이 출정을 나갈 때,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출정을 나갈 때 절대 그곳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누가 내 앞길을 막냐 이러고 함부로 덤비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있어. 여자는 무조건 무시하고 본다. 그래서 여자를 무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망한 것, 요망한 계집.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망한 계집이 사내 앞길을 막지 마라 라는 거 나오면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을 많이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시백이 박씨를 처음에 무시했던 거, 박대했던 거는 못생긴 외모 때문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자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성 영웅을 등장시켜서 뭐 하고 싶었어요? 당시 억눌려 지내던 여성들이 여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남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 남성들에게, 여성을 무시하는 남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의도를 담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이 박시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전소설 모두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모두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인 작가는 글 속에 있다, 글 밖에 있다. 글 속에 있다, 글 밖에 있다. 글 밖에 있어요. 작가는 글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서술자, 글 밖에 있는 서술자인 작가가 인물의 모든 상황과 정황, 사건의 정황과 인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글 밖에 있는 서술자가 신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서술할 수 있는 시점.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요,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순차적으로. 순행적, 순차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근데 이거랑 다른 거. 입체적 구성도 있겠죠. 입체적인 건 현재, 과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았어요? 동백꽃 1학기 때 시험범이었잖아. 동백꽃은 나흘 전 사건이었어. 그쵸? 입체적 사건, 역순행적 구성 방식. 고전소설에서 잘 쓰지 않는다. 현대소설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평면적 인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말해. 반대는 입체적 인물이겠죠. 그럼 입체적 인물은 뭘까? 되게 순하고 양 같던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사건을 계기로 악마로 변해버렸어. 세상이 그를 분노하게 만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모두 다 공존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다 보여주는 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 근데 고전소설은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해요. 선과 악의 대립에서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선이 이기죠. 그래서 대부분 주제가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반드시 악한 집단을 벌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평면적 인물이 있다면 전형적 인물도 있어요.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평면의 반대는 입체라고 했어. 전형적 반대는 뭘까요? 개성적이에요. 개성적. 개성적 인물은 현대소설에 주로 등장하게 되는 거야.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악마야. 너무 예쁜 거야. 어떨 때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착한 마음이 막 우러나오기도 해. 악마는 원래 그렇지가 않잖아.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천사인데 되게 세속적이야. 돈 밝히는 천사.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건 전부 다 개성적 인물이고요. 고전소설에서 계층, 집단, 시대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박씨는 뭘 대표할까요? 영웅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박씨와 같은 영웅이 등장하면 늘 항상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늘 똑같은 유형이 나온다. 영웅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거 전형적 인물.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고 우연적 사건이나 비현실적 사건이 일반적이고요. 필연적인 건 반대야.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에요. 우연의 반대는 필연. 반드시 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가 반드시 분명한 게 현대소설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거 왜 적어줬니? 고전소설 일반적인 영웅소설에서
특징을 물어봤는데 다음 중 맞는 거 틀린 거 하면 현대소설의 특징과 비교대조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 고전소설의 개념에다가 플러스 오답을 찾으려면 그와 반대되는 개념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눈 뜨세요. 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박시전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사성어 몇 개 더 적어줄게요. 아까 선견지명이 뭐라 그랬지? 앞니를 미리 내다본다. 박씨의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씨가 이런 얘기를 해. 세상 살 때 길흉화복.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겪게 되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온갖 일들이 있어요. 와,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어쩜 말도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또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되게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잖아.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12월에 특히 많았잖아요. 그걸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세상 만사 길흉화복은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하늘의 뜻이에요. 길흉화복은 하늘에서 정해놓은 운명이 있어. 그걸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근데 박씨처럼 뛰어난 영웅은 길흉화복도 점칠 수 있는 거야. 하늘의 기운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딴 거. 자, 그래서 길흉화복 온갖 일들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박씨와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자,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고진감래라는 것도 있어요. 고진감래. 자, 박씨가 청나라 군대를 결국 굴복시켜요. 피하당해서. 그리고 용골대가 항서를 들고 청나라로 출발을 해. 그리고 여기 한 명 빠졌다. 여기 김자점 옆에 여기 누구 하나 빠졌냐면 저기 임경업 빠졌어요. 임경업 실존 인물이야. 그래서 임경업 장군이 당시 큰 활약을 벌이게 되거든.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는 것은 인질로 끌려가는 당시 조선의 백성들을 박씨가 위로해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고진감래. 아픔이 다하면 행복한 일이 올 것이다. 이런 거야. 자, 쓴 것이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온다. 자, 표현을 사전적 의미로는 쓴 것과 달콤한 것이라고 했지만 인생에서 쓴 것은 뭐야? 불행이겠죠. 불행과 고난이 다하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이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주로 위로하는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말. 박씨가 끌려가는 눈물 짓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고사성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기 또 있어요.